통계청이 우리 평생에 벌고 쓰는 돈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 인생은 41살 때 제일 흑자고 59살 때부터 적자랍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틀릴 것 같은데 저는 네. 31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네. 저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저는 언제 퇴직하나 퇴직 날짜 연도를 세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 좀 불안감을 더 많이 갖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공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통계청에 나온 생애 주기별 소득, 뭐 흑자, 적자 그래프를 잠깐 보면서 설명 들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통계청이 이런 생애 주기별 네. 흑자 적자 규모를 발표한 건 이걸 이번이 보죠. 네.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저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적자 규모인데요. 그러니까 26세까지는 계속 적자 상태인 거죠. 그때는 거의 돈을 없고, 못 버니까 네, 버는 쓰는 돈- 건 많고 하니까 그렇죠. 교육비만 당연히 계속 적자고. 들어가니까요. 네. 그리고 27세부터 이제 취업이 시작되니까 네. 그때부터 흑자가 조금씩 늘어나서 네. 결국 41세 때 흑자가 가장 늘어납니다. 그때 평균 우리 국민은 3,200만 원. 인생에서 41세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3,200만 원 정도 벌더군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네. 흑자는 1,435만 원을 쓰는 돈이 있을 내는데요. 테니까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점 흑자 폭이 줄어들다가 59개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적자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버는 건 별로 없고 쓰는 돈은 많은 줄지 상황이죠. 않으니까. 예. 네. 특히 이제 아프기도 하고. 네. 잠시 후에 그 자세히 59세 때 우리 국민은 1,770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봅니다. 쓰는 돈은 이제 59세를 정점으로 더 많아지니까 그때부터 또 적자 인생입니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16살 때 이때가 이제 제일 적자 폭이 큰 당연히 16살 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버는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으로 16살이니까요. 대학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비가 최대로 들어가는 네.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인당 민간 소비로 따지면은요. 네. 16세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근데 16세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 건 교육비잖아요, 다. 네. 그러니까 민간 소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가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나 저나 그놈의 교육비만 네, 좀 넉넉하게 살 텐데. 네. 27세에 비로소 이제 흑자 전환한단 네. 말이에요. 네. 27세부터 결국에는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다. 그때부터 네. 이제 좀 저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27세도 상당히 늦은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23살이나 24살이고 네. 또 대학을 가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면 27세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이 그만큼 취업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는 시점 자체가 상당히 뒤처진 것 아니냐, 늦어진 것 아니냐 그렇게 또 평가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살 때 제일 적자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41살, 41세 때 제일 흑자예요. 다시 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네. 한 이것저것 버는 것 쓰는 것 해봤더니 1,400만 원 정도 남네요. 41살 때 제일 나은 시기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40대 초반은 그 기업에 있어서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왕성하게 일할 나이고 또 네. 한창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게 막 오를 나이니까 41세 때 가장 소득이 많고 그리고 소비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흑자가 한 1,4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그러면 41살 때 제일 많이 벌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적자로 간다는 건데 59살부터 적자로 간다는 건데 40대 때는 우리가 그래도 제일 돈을 많이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 때인데 이상하게 더 힘들단 말이에요. 네, 영상 보겠습니다. IMF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고 교육비로 지출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주택 자금을 금융 지원 받은 부분도 있어서 원리금 상환도 있고요. 수입 대비 지출 금액이 워낙 커서 저축은 빠듯한 상황이기만 합니다. 식품 음료 관련된 장비 이제 생산 장비 쪽을 맡아서 판매를 하고 인원 감축에 관련된 구조조정이 생겼고 그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돈을 벌어서 집에 갖다 주질 못하니까 그래서는 많이 이제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크죠. 자, 회사에서는 일자리에서는 불안해지는 나이가 40대인데 근데 들으신 것처럼 주택대출 이런 부분 특히 교육비 네. 그 교육비 사교육비 네. 참 이게 어떻게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네.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40대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386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세대는 이미 50대로 접어들었고요. 그렇습니다. 386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86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받았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외환위기도 잘 지나갔죠. 금융위기도 잘 지나간 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40대는 여러 가지로 좀 짓눌려 있는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도 많고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처분 소득이 365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한 8% 정도가 사교육비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 평균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 1분위, 2분위까지 내려가면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거나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교육비가 여기서 한 40만 원 정도가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사교육비 부담이나 이런 걸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가처분 소득을 쪼그라들게 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차지하는 비중도. 그래서 41살 때 제일 흑자를 봤던 우리 인생은 점점 흑자폭이 줄어들어서 59살 이제 적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통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시 이게 볼까요, 그 표를? 네. 노동 소득 대비 지출, 그래서 이제 적자와 흑자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노동 소득 그러니까 개념에 급여생활자, 월급쟁이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소득을 다 합친 노동소득이고 네. 거기에 저 이자나 월세 내주고 받는 자본소득은 빠진 통계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주기에 따라서 소득 감소가 일정 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보통은 급여생활자 월급쟁이라면 50대 때도 이게 호봉이 높아져서 급여가 높아지는데 그게 퇴직하는 아니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도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노동에 근거한 소득이기 때문에 41세 예. 때 제일 높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9세 때 59세부터 이제 네. 완전히 적자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40대 때가 교육비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네. 5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 의료비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이 뭐 60대로 들어서부터는 여러 가지 병원비라든가 또 이게 네. 병원비만 또 본인 병원비만 또 부담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은 또 부모님의 또 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의료비를 챙겨야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적자폭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59세 이상 60대 접어든 세대로 말씀드리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위 10%가 전체의 자산의 한 90%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세대 내 불평등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그려보니까 추세는 드러나는데 그 세대 안의 불평등도 우리가 네.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나만요. 시간 때문에 그래도 이건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퇴하고도 자녀에게 제법 돈이 들어가는 이상한 지출 구조가 있어요. 네. 오늘 통계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네. 자녀가 교육을 네. 하는 시기에는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취업 준비할 때 또 돈 들어가죠. 결혼하고 그러니까요. 난 다음에도 결혼을 늦게 하고 지금 또 돈 성인 들어가는 자녀를 거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네. 성인 자녀의 경우에도 네, 취업하고 볼까요? 난 다음에도 계속 부모가 돈을 부양을 해주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따졌을 때 부모가 주는 현금이 성인 자녀에게 받는 것보다 2배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물도 뭐 이것저것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뭐 한다고 또 자녀 뭐 가방 사주고 뭐 휴대전화 사주고 이것도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1.5배나 많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러니까 자꾸 59살부터는 적자 인생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 40대 소득이 좀 있을 때는 자녀 또 집 문제 네. 이것 때문에 60대 은퇴하고는 또 자녀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퇴는 60세 정도면 만 60세에 은퇴하잖아요. 60세 은퇴도 아주 행운이죠. 네, 사실은. 맞아요. 훨씬 더 일찍 은퇴하는 네. 사람도 많은데요. 65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을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5년 동안이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소득은 없는 상황에서 자녀를 다 부양하듯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60대 접어드는 세대가 굉장히 지금 고통스럽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 정년 연장 논의가 네.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네, 마무리해야 합니다. 예, 네. 소비 줄이기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러한 것들을 줄이는 게 국민이 좀 행복하게 되는 사는 길이 아닐까 그걸 좀 생각합니다. 나눠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최재성, 주호영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